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미있고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돈의 진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입니다. 자, 요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갑자기 현금이 최고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로 현금만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 보유를 지속할 경우 나한테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 우리는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뭐 돈을 벌려고 살아가는 거죠.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 은퇴를 하고 나서도 결국 문제는 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적게 벌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왜 더 큰 부자가 될까요? 그리고 누구나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바로 금융자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은 금융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백과사전에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금융 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금융자본의 경제 지배가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나 형태라고 쓰였습니다. 요약본이죠. 금융 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금융자본의 경제 지배가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나 형태. 그러니까 금융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자본의 경제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좀 길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의 소유와 기능이 분화가 되어서 신용과 금융의 부분이 커지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신용이라는 단어와 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용과 금융은요, 이따가 향후에 제가 이야기할 때 몇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용과 금융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밑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날에는 제조업 상품의 생산이나 교육보다는 금융상품의 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 규모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세계화하고 있는 현대 경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새롭게 강조되어 쓰이고 있다. 자, 요약하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나 상품의 생산이 상당히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조나 상품의 생산보다는 이런 제조나 상품의 이런 교육보다는 금융상품의 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의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조업보다는 금융을 알아야지 이윤 창출이 커진다라는 거고, 이런 금융시장이 세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화에 우리가 어떻게 발맞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질문 세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돈은 과연 어디에서 생길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돈은 누가 만들까요? 세 번째 질문. 돈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대답하셨나요? 자, 돈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돈은 노동력으로 생기죠. 그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돈은 그럼 누가 만들까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죠. 한국은행에서 뭐 조폐공사에서 제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은행인 연준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돈을 생산을 합니다. 자, 그럼 돈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돈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돈이 움직여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요, 대부분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중 대부분의 돈들이 왜냐면 은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전체 뭐 현금 자산 중에 제가 뭐 항상 가지고 다니는 돈은 몇 프로나 될까요? 뭐 한 100분의 1 정도? 뭐 거의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덩치를 계속해서 키워가는지
돈이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있죠.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개미은행이라는 곳에 약 1,000원 정도를 이제 대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중앙은행에서 받은 1,000원을 가지고 개미은행은 뭐를 하냐면 기업에 다시 1,000원을 빌려줍니다. 그럼 기업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개미은행에다가 약 500원 정도를 먼저 이제 상환을 하죠. 자, 그러면 1,000원을 빌려주고 500원이 들어왔으니까 개미은행에는 500원이 또 들어와 있겠네요. 그죠? 그럼 개미은행은 쉬질 않죠. 그 500원을 또 개인한테 이렇게 빌려줍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과정이죠. 중앙은행에서 개미은행으로, 일반은행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 일반은행으로 들어온 돈은 다시 기업이라든가 개인한테 이렇게 대여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로 개인이 이 개미은행한테 이번에 1,000원을 예금을 합니다. 앞서 개인이 500원을 빌렸잖아요. 이제 빌린 거 말고 이번에는 개인이 개미은행에 1,000원을 예금을 합니다. 적금을 붙든 예금을 하는, 은행에 맡긴다라는 거죠. 맡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기업한테 개인이 맡긴 1,000원 중에서 10%인 100원을 빼놓고 900원을 기업한테 다시 대여를 해줍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인은 은행에 예금을 1,000원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은행은 기업한테 900원을 다시 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은행에서 내 돈 1,000원 주세요 그러면 나 100원밖에 없는데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기업에 900원 빌려주고 1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진 않을 겁니다. 개인이 은행한테 돈을 1,000원을 달라고 하면 은행은 반드시 개인한테 다시 1,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은행에 100원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분명히 개인은 은행한테 1,000원을 밖에 안 빌려줬는데, 그죠? 이 1,000원이 전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빌려준 1,000원과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900원을 합해서 시중의 통화 금액은 1,900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1,000원이 1,900원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은행은 또 왜 1,000원을 다 빌려주지 않고 100원을 남겨놓았을까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융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이 개인한테 받은 1,000원 중에서 100원만 남겨놓고 900원을 기업에 빌려준 것은 상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정부와 은행과의 약속이죠. 예금은행은 예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법정 지급 준비금으로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 예금주의 청구권에 대응하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돈을 빌려줘야지 되는데 개인한테 받은 예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최소한의 지급준비금, 돈을 빼줄 수 있는 지급준비금을 10% 정도를 놔두고 나머지 90% 정도만 은행에 이제 기업이든지 개인한테 다시 돈을 빌려줍니다. 자, 이것은 밑에 이제 또 빨간색으로 표시 제가 해놨죠.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법적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법정 지급 준비율이 50%가 됐다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고, 법정 지급 준비율이 3%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적 지급 준비율로 인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금 창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금 창조. 이것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은행에 예금된 돈의 일부를 고객에게 대부를 하고 그것을 다시 예금을 시켜서 원래 예금의 몇 배를 예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금 창조가 일어난 거죠. 예금 창조가. 자, 앞선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금 창조가 일어난 거죠. 개인이 개미은행에 1,000원을 예금을 했고, 개미은행은 법적 지급 준비율, 그죠? 10%, 100원을 뺀 나머지 900원을 기업에 다시 융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총 통화는 1,900원이 됐죠. 1,000원이 900원이라는 돈에 새로운
돈이 창출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예금 창조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막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 단어들이 아니고요. 예금 창조 역시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금액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은행에서 A라는 은행에 100억을 빌려줍니다. 100억을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럼 A는 지급준 비율이죠. 10%를 뺀 나머지 90억을 다시 B은행에 대여를 해줍니다. B은행은 또 10%를 뺀 나머지 81억 원을 C은행에 빌려주고, C은행은 또 10%를 뺀 나머지 72억을 D은행으로 빌려주고, D은행은 또 10%를 뺀 나머지 얼마를 E은행으로 빌려주고, E은행은 F은행으로 쭉쭉쭉쭉쭉 계속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에서 100억을 발행했지만 시중에는 벌써 얼마예요? 90억, 81억, 72억 쭉쭉쭉쭉 돈이 최대까지 10% 계속 착감해서 없어질 때까지 빌려준다면 새로운 돈은 무려 1000억까지 불어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보통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일반은행으로 빌려주고, 일반은행은 그 돈을 계속 융통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0억, 만들어진 것은 100억이에요. 100억. 자꾸 1000억이라 그러는데 제가 만들어진 돈은 100억입니다. 근데 이 100억을 가지고 90억, 81억, 72억 쭉쭉쭉 만들어지더니 100억이 어느 순간 1000억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뭐 급여를 못 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 최대의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무한대로 돈을 헬리콥터를 정말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고 뭐 어디고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경기가 어려웠을 때 이런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경기가 어렵지 않을 때도 은행이 존재하는 한 100억이 금방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이 존재하는 한 이런 지속적인 양적 완화는 뭐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 그죠? 자, 이렇게 양적 완화 100억이 1000억 되는 과정을 우리는 신용창조 과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창조 역시 사전적 용어입니다. 자, 신용창조라는 것은 신용창조로 늘어나는 돈의 연쇄고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에 쭉 나옵니다. 뭐 되게 어려운 얘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한국은행이 이를 기초로 M1, M2, M3 같은 통화량 수치를 측정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얼마라는 식의 전문적인 분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빼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면서 또 다른 돈, 그죠? 100억이 90억, 81억을 계속해서 상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면서 다시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부르고요. 앞서 100억에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넘어갈 때 90억이 넘어갔고 81억, 72억이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90억, 81억, 72억을 우리는 신용통화, 다시 얘기하면 신용화폐라 그럽니다. 그럼 뭐예요? 믿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믿고. 어떻게 당연히 갚을 거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B은행이 90억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A라는 은행에 100억을 빌려줬고 A는 지급 비율 10%만 남겨놓고 90억을 기업에 빌려줬어요. 근데 기업이 90억을 못 갚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용으로 빌려줬는데 A은행은 갚을 돈이 없잖아요. 중앙은행. 그러면 부도가 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지 않고 어쨌거나 신용창조와 신용통화를 통해서 우리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단어로 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자기 자본 비율을 줄여가면서 돈을 계속 어떻게 해요?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신용통화는 뭐예요? 지불에 대한 약속이고 신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통화 시스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많은 돈이 생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하루에 대출 관련 문자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저도 보면 핸드폰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보내는지 하루에도 몇 건씩 뭐 저축은행, 개인 캐피탈, 그리고 1금융권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언론이라든가 신문, 광고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대출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오죠. 그죠? 그 왜 그랬겠어요? 말씀드렸던 거는 이 신용 통화를 통해서 한 번 들어온 돈을 갖고 굴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을 1000억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대출을 통한 통화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은행은 어떻게 해요?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요구불 예금의 지급준 비율은 7%입니다. 7%. 제가 앞서 10%라고 했는데 한국은 7%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번에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시중은행들이요. 지급준 비율을 더 내려달라고 이주열 한국 총재에게 계속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지급준 비율이 현재 7%인데 더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5%, 4%로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급준 비율을 더 내려달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자, 국내 은행들이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조선이라든가 해운사에 빌려준 자금이 지금 현재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면서 추가로 지금 쌓아놔야 할 충당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자금 확충이 불가피한 전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급준 비율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유동성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 확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급준 비율을 내려서.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조선해운 5개 회사에 대한 위험 노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개 회사는 대우해양조선, 한진중공업, 그리고 현대상선, 한진해운, 창명해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5개 조선해운사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 7조 9,253억 원이네요. 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12조 8,160억 원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제외은행, 특수은행 같은 경우는 약 2조 1,683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빌려준 돈이 약 3조 1,931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과 외국계 은행에서 빌려준 돈이 1,311억 원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떻게 이거 1,000억,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다시 지급준 비율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급준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은행에 더 적은 돈만 남겨놓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기 악화로 지급준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지급준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기가 악화돼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상당히 조성이 되면서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사태를 우려해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지금 시중은행에서 한은한테 지급준 비율을 계속 낮춰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경기가 악화돼서 고객들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맡기는 은행에서 조선사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려줬는데 저 은행 괜찮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은행에 돈이 없어, 일단은. 그죠? 왜냐면 신용으로 돈을 다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뱅크런 사태가 터집니다. 뱅크런. 자, 그럼 뱅크런인 무엇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뱅크런이란 경제 상황 악화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대규모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상태죠. 말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뱅크런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 간 전염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은행이 경영 악화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칩시다. 그런 소문이 돌면 A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막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도미노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B은행, C은행, D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 되게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도 이게 D은행 전혀 상관이 없는, B은행은 되게 건전한 은행인데 불안하니까 B은행, C은행, D은행에 맡겨놓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금 인출에 나서게 되죠. 그죠?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하면서 경영이 건전한 은행들까지도 뱅크런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B은행 같은 경우는요, 신용이 되게 건전해요. 그런데 건전은 한데 돈은 없어요, 은행에. 왜냐하면 지급준비율 10%만 빼놓고 신용으로 다 돈을 빌려줘 버렸기 때문에. 근데 돈을 갑자기 찾아달래. 근데 빌려준 돈을 갑자기 상환받을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뭐 만기 10년짜리 빌려줬는데 2년 됐는데 갚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쇄 도산이 나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죠? 그러면 경제는 대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미국에서 대규모 뱅크런 사건이 일어났죠. 미국의 모기지 사태죠. 그리고 우리나라 97년도죠. IMF가 터졌습니다. 종합금융회사가 연쇄부도가 나갔고 뭐 은행에 그때 그때 당시 제일은행이죠. 뭐 망하고 난리 나고 뭐 울고 붓고 뭐 자살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2011년도입니다. 부산이죠.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런 대규모 뱅크런을 우리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연 경기가 불안하고 대규모 구조 조정이라 대규모 연쇄 부도가 날 확률이 높을 경우에 과연 지속적으로 은행에 현금을 예탁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과거 경험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최근 300년, 400년간의 역사를 보면요. 금융위기 사태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근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달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제가 앞서 몇 번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무한대로 풀고 있잖아요. 무한대로 어디다 푸는 거예요? 은행에 계속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도 어떻게 언젠가는 그럴 일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돈의 가치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종이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진짜 화폐의 가치는 엄청난 하락을 맛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